네, 교과서 282쪽 민주화의 진전 부분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소개에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여러분 중학교 때 들어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67조 1항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간선제라는 대통령 선출 방법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직선제로 바꾸고 싶었던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6월 민주항쟁에서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간선제를 개헌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6월 내내 이어졌죠. 1987년 12월 16일자 신문에 보시면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날짜가 기억나시죠? 6.29 민주화 선언 또는 우리가 6.29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드디어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가 됐고, 국민들의 긴장과 흥분이 묻어난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되다라는 제목인데, 아래에 보시면 민주화운동가 2명 대표적인 사람이 보이죠. 김대중과 김영삼 두 후보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두환 직후에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가실 건데, 정부 수립 이후 약 40년간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이게 1948년부터 우리가 1988년 정도까지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때를 거쳐간 사람은 사실 이승만, 그리고 윤보선 잠깐,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이 사이에 잠시 또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데, 이 평화적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유신 이후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기회조차 없었다. 왜냐면 체육감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자 국민들은 크게 기대를 했고, 다음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또는 김영삼에서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자, 그러나 반전이 생겼는데,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누가 먼저 또는 대통령을 하고 싶은지 갈등 상황에서 이 타협을 하지 못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영삼이 이제 당을 만들고, 그리고 김대중도 또 당을 만들고, 이 노태우가 또 하나 이제 여당 후보로 그냥 선출이 되면서 3명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표가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주 적은 득표, 적은 차이로 노태우가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겠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실제로 노태우가 역대 최저 투표율로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어요. 아쉬운 부분이고, 더 아쉬운 부분은 그 다음 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3개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자, 요거는 배움책에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 일단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었던 국민들의 열망과 달리 정권 교체를 당장 하지는 못했다라는 서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통령 직선제는 일단 쟁취가 됐고요. 김영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해서 또 한 번 군인 출신의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제로 선거한 거였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굉장히 분해했죠. 김영삼이나 김대중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표가 갈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김영삼과 김대중의 표를 합치면 노태우보다 더 많지만 3명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노태우의 득표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김영삼과 김대중을 지지한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국은 이제 정치적 형국을 뜻하죠. 상황을 뜻하죠. 여당과 야당을 봤을 때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여당이 더 크기가 작고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다른 당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총선을 실시했을 때 이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대선 직후, 대선 이후에 실패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실시했을 때 당선된 김영삼이나 김대중 출신 당의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는데 88년 그 총선으로 여소야대 전국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됐는데 2년 후인 9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이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노태우가 이끄는 민주정의당, 이게 여당이죠. 그래서 이 3당이 합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당 합당이란 서술이 나왔고 민주자유당이라는 당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종필은 원래 박정희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노태우는 어때요? 전두환의 후임이죠. 근데 김영삼이 이 김종필과 노태우와 손을 잡는다는 거는 민주화 운동가들 입장이나 김대중 입장에선 봤을 땐 변질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당이 창당이 됐지만 이렇게 창출이 되는 정권은 김영삼 정권은 김대중 정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정부와 김영삼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선된 후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기 말에 부도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우리 국가 외환 위기가 초래가 되죠. 외환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정책의 어떤 실패를 뜻하고, 그래서 이런 외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김영삼이 속한 이 민주자유당과 그리고 김영삼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뽑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는 이 김대중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처음으로 여야 정권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에 이어서 민주당 후보로서 또 한 번 당선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당이었는데 이명박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권이 교체가 되죠. 이 과정 잠깐 표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 전두환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고요. 그리고 육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고요. 신군부고요. 12.12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고요. 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는데 심지어 직선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부지리 격으로 대통령 당선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여당이 더 오히려 작고 야당이 큰 이런 정국이 정치적 형태가 보여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3당 합당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유치를 해놨었던 88년도 서울올림픽이 노태우의 임기 중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위치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상승했고요. 격상됐고요. 북방 외교라고 해서 이때 이제 러시아 쪽과도 수교를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노태우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남북 기분 합의서라는 북한과 외교관계에 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합의사항을 결정한 문서가 이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88년부터 93년까지 연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어서 김영삼 같은 경우는 93년을 이어서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5년씩 대통령을 단임제로 역임을 하게 되고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죠. 그래서 93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외환위기가 97년에 이제 터지게 됩니다. 김영삼 시기에는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 출신답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왜곡되었었던,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통치 잔재를
없애는 이런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조선 총독부 건물도 광화문 앞에 있었었는데 이때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재판정에 세웠죠. 그래서 5.18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역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우리가 범죄자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실시됐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자기 실제 이름이 아니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대포통장 같은 걸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본인의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나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 법이 중요한가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정책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97년에 외환위기 그때 당시 한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부도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도미노 사태로 다른 기업들을 이제 도산하게 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판단하고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비게 된 거죠.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당장 채권이나 이제 지불해야 되는 어떤 금액들을 외화로 지불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면서 김영삼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 이번에 나오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제목은 여기 아래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는 아까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5.16 군사정변 기억나시죠?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를 떠올리셔야 되고 4.19의 성과를 뒤집었던 1961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로 개봉한 서울의 봄에 나오는 12.12 쿠데타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더 나쁜 사건이죠. 절대 5.18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34년 만에 1995년에 이 지방의 정책관들을 직접 국민이 뽑는 그러니까 지방행정이 자율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화가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화 진전의 맥락에 맞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로 일할 고위 공무원들이 재산과 이제 그 군필 여부를 공개해야 하는 이런 의무적인 사항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축제와 그리고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가장 예방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을 때의 효과가 보이고 있죠. 투명한 금융거래가 자리 잡히고 부당한 정치자금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자, 과거사 청산 사업 아까 누가 했다 그랬죠? 김영삼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반란과 내란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이제 개최했고 거기서 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우리 이승만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것들을 정말 늦었지만 이때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권 탄압 사건, 국가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을 재조사했습니다. 금강산 댐 사건 이런 것도 재조사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 혼란스러운 가치 판단이 있겠지만 여성부라던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도 민주화의 하나의 증거예요. 좀 뭔가 인권을 우리가 그리고 인권적으로 약자인 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노동운동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로 이 노동운동의 어떤 결과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운동도 함께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고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던가 한국노총이라던가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여론도 형성이 되는데 북한을 방문하는 목사나 대학생들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임수경이라든지 문익환 목사 등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라고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정권에서는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문서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에 채택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SNS를 활용해서 더 활동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 사이의 내용 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약간 빠져서 여기 보완을 해드리면 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도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김대중 정부는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일단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룩한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8년에 이 구제금융을 전부 다 상환하면서 조기 상환하면서 97년에 발발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김대중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관계 진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만큼 중요한 게 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가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만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2000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 정책과 분위기를 이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요. 여기에 안 보이지만 지금 월드컵 개최도 있습니다. 한일 공동 개최지만 이것도 김대중 정부 때 시행이 됐죠. 자,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이란 인물 자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청산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고 김영삼이 추진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흐름을 이어받아서 과거사 정리 사업을 함께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1차를 개최했던 2000년 이후 7년 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또 만나게 됐죠. 그래서 노태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이후 다시 한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하고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계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게 같은 나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10년이에요. 5년씩 대통령 2번 역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고요. 박근혜 정부는 13년부터 18년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탄핵 사건으로 중간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서 만 5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서 5월 달에 정권을 임기를 시작하여 17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이제 역임을 했죠. 그 이후 윤석열 정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는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사조를 굉장히 강조해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성향을 띠게 되는데 한국의 경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목표를 세웠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굉장히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경제 개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그전에는 수입이 좀 굉장히 막혀 있었었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자유롭게 수입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환경 논란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4대강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전국의 운하라던가 이제 이 백길 그리고 댐, 저수지, 수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정책을 좀 축소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축소가 됐고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서 공공재의 가격이 올라가고 대중교통 요금이 상승하고 이런 결과들을 좀 초래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강조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사회 안전 전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 터졌어요. 그래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이제 국가 역할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어서 보호를 하는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시기에 역사 교과서를 출판사 하나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교재로 통일하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밀어붙이는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됐었고요. 선생님이 이때 굉장히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여러 개 있고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야죠. 근데 교과서가 하나라는 것은 주관적인 진술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시각을 막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반대하시고 학생들도 반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위안부 사이에 어떤 배상해야 되는 이제 요 과정을 그리고 합의를 끝냈었던 종결시켰던 이 사안을 이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저항을 했었어요. 자, 결국에는 이것이 세월호와 연이어서 그리고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 실세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대통령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이 권력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권력을 함부로 썼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발각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라던가 중요한 이제 그 국가 자원이 일반인을 위해서 사용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약 3개월 가량을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2017년 초까지 이렇게 시위가 전개되었던 매 주말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모여들어서 처음에는 뭐 10,000명, 20,000명 정도였었는데 점점 심각해지면서 100만 명까지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도 가서 역사 현장을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이 입법기관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12월 9일에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총선 전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실효기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빠르게 이 헌법재판을 이 국회에서 이제 넘기게 되면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6명 정도가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것인가 이걸 JTBC 뉴스 같은 데에서 예상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 판결이 발표가 됐고요. 이 판결 발표 나는 날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많은 이제 우리 마치 45년에 신탁통치 반대하는 것처럼 국론이 아주 심하게 분열이 돼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라져서 시위가 지속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결국에는 파면 결정이 났고 이제 주문을 헌법재판소장이 낭독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초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는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촛불 집회는 평화와 질서 속에서 5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화의 완성된 단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선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 대선은 굉장히 비일상적인 대선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예상을 다 사람들이 했었지만 야당이었던 민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연장이라고 사실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5년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고요. 현재는 윤석열로 대통령이 교체된 상태입니다.